2016년도 국가직 무선공학 기출문제를 같이 풀면서 시험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 문제하고 2017년도 문제를 풀면서 우리 개괄적인 중요 포인트를 쭉 정리를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2016년도를 같이 풀면은 우리가 더 무선공학이 시험 출제 항목들이 더 정확히 또 우리 정리를 해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번을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전파의 분류입니다. 그렇죠? 전파의 분류. 자, 1번 중에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세요. 자, 1번 AM 라디오 방송은 중파죠. 중파. 즉 300km에서부터 3000km, 중심이 1000km, 1메가입니다. 1메가. KBS 1번 AM 방송이 999kHz. 그러니까 1메가로 보면 되겠죠. 1000km. 1번 틀렸습니다. 30kHz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2번에 위성 DMB라는 거 있죠. 위성 통신은 마이크로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무궁화위성은 12기가, 14기가 마이크로파. 근데 위성 DMB는 그렇고 지상파 DMB는 200MHz 대역을 쓰는 VHF 전파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8번 채널하고 12번 채널을 우리가 지상파 DMB로 쓰고 있는 대역입니다. 그러니까 2번은 200MHz 그랬으니까 이것은 위성 DMB가 아니고 지상파 DMB 그럼 맞아요. 근데 위성 DMB는 마이크로파죠. 12기가, 14기가. 2번도 틀렸습니다. 잠수통신. 물속에서 하는 잠수통신은 굉장히 주파수가 낮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지? 그래서 파장이 길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성향을 갖습니다. 1.8기가 틀렸죠. 1.8기가는 여러분들 그 PCS라고 하는 이동통신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동통신이 3세대, 4세대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조만간에 5세대로 접근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1.8기가는 틀렸죠. 4번이 맞습니다. 2.4기가. 2.4기가는 무선 랜에 쓰죠. 무선 랜 802.11 시리즈. 그래서 2.4기가 대역을 쓰기도 하고 5기가 대역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2.4기가나 5기가는 무선 랜에 쓰는 이런 주파수는 ISM 밴드라고 합니다. 허가 없이 쓰는 주파수 아니에요? ISM 밴드. 뭐 이거 말고도 한 10개 정도 되는 거죠. ISM 밴드를 쓰는 그게 무선 랜입니다. 그리고 무선 팬에도 쓰죠. 블루투스나 지급이 뭐 이런 것도 이제 이런 대역을 쓰는 것이고, 또 와이브로 하는 이런 기술도 이런 무선 랜을 이런 ISM 밴드를 쓰는 겁니다. 4번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2번 회절이 가장 잘 되는 전파. 직진은요, 주파수가 높으면 파장이 짧으면 빛의 성향이 있어서 곧장 갑니다. 직진성. 그래서 마이크로파는 레이더 통신은 마이크로파 같은 높은 주파수를 쓰는 겁니다. 근데 회절이라는 것은 파장이 긴 전파 있죠. 저주파는 장애물에 붙어 다니기 때문에 장애물 만나면 이렇게 붙어서 그냥 넙죽 넘어가는 거죠. 회절 현상. 주파수가 낮을수록 회절이 강해지고 주파수가 높을수록 직진성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저주파니까 장파를 골라야 되겠지. 그 다음은 중파죠. 1번이 되겠습니다. 페이딩 현상, 전파 강도 세기가 들쑥날쑥 변동이 되는 것이 페이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페이딩이 아니고 레이더 통신이네요. 미안합니다. 3번은 레이더. 레이더 문제가 무선공학에 절대 빠지지 않는다고 했죠. 레이더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자, 레이더 관련되는 것 중에 목표물에서 반사돼서 나오는 그 신호의 전력은 레이더 신호의 파장과 레이더의 단면적에 따라서 틀려진다. 당연하죠. 자유 공간의 손실 전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라무다분의 4파이 D의 제곱 아니에요? 근데 레이더 시스템은 거리 제곱이 아니라 이것만 사승으로 손실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파장이 짧은 전파는 진행하면서 자유 공간의 손실이 커져요. 파장이 짧을수록 제곱배로 커진다. 그 말은 주파수가 높을수록 제곱배로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손실 전력. 그리고 레이더의 단면적에 따라서 틀려진다. 그렇죠. 단면적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목표물의 단면적도 큰 단면적, 그렇지? 그럴수록 강하게 또 들어오겠죠. 그리고 수신 안테나 이득도 파라볼라 같은 걸로 수신하게 되면 단면적이 커야 단면적이 커야 큰 이득으로 전력을 크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틀렸습니다. 무지향성이 아니죠. 지향성이 강해야지. 곧장 목표물에다가 지향성이 좋은 그런 안테나를 사용하는 것이고, 또 전파도 지향성이 좋은 특성의 마이크로파드역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레이더에서 목표물 거리 측정할 때는 왕복 시간 있죠. 3번은 왕복 시간. 때로는 CT. 근데 T는 왕복 시간이니까 나누기 2해야 가는 시간이 나오면 목표물의 위치가 나오는 거 알죠? 2분의 CT로 계산하는 겁니다. 맞고. 그 다음에 레이더 시스템은 펄스파와 지속파가 사용될 수 있다. 맞습니다. 아까 서두에 2028년도 관련되는 문제 할 때도 이런 게 유사한 게 나왔었는데, 펄스파를 주로 사용해요. 펄스파가 어떤 그 간섭, 쏘아주는 파하고 반사되는 파의 그 상호 간섭이 좀 작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레이더의 주체는 주로 펄스파 레이더가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뭐 지속파를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법 장치에도 데카하고 로런이라는 게 있죠. 항법 장치도 펄스파를 쓰는 게 로런 방식이라고 하고, 지속파를 쓰는 뭐 데카 방식이 또 있었습니다. 3번은 2번이 확실히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위성통신의 특징. 여러분들 위성통신의 특징 그러면 항상 정지위성을 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보통 위성은 정지위성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굉장히 높은 데 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파 지연이 크다는 거지. 중계소가 너무 높은 데 떠 있어. 그놈이 어떤 전력을 나한테 줘야, 중계된 전파를 줘야 내가 받아서 뭐 TV도 보고, 그렇죠? 영상을 보고 통신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파 지연이 250ms.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1초도 안 되는 거지만은 50ms 이상이 생기면 ISI 간섭이 생길 수가 있다 하는 논리입니다. 전파 지연이 크다. 단점이죠. 위성통신의 단점. 그 다음에 통신 보안이 어렵다. 그렇죠. 스크램블 장치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오픈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의 단점이에요. 통신 보안이 어렵다.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고장나면 하늘 위에 가야 된다. 또 위성의 수명이 제한되어 있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은 뭐 참고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대신 또 다원 접속할 수 있죠. 위성 하나 띄워놓고 기지국을 이용해서 위성을 내 것처럼 쓸 수 있는 다원 접속. FDMA, TDMA, CDMA. 근데 위성은 하나 더 있지. SDMA, 공간 분할 다원 접속하는 것도 하나 있었습니다. 쉬운 거니까. 그러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무선 채널, 무선 환경 채널에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지연 확산이라는 거 기억해요? 어떤 마이크로파 전파가 쏙 내 친구가 나한테 어떤 메시지 뭘 보냈습니다. 그럼 그놈이 오다가 전봇대에 부딪히고 뭐 아파트 건물에 부딪히고 버스에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는 경로가 막 틀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중경로의 현상으로 수신 쪽에는 들쑥날쑥 다중경로 패딩이 나타난다. 이게 아주 이동통신의 큰 1등으로 첫 번째 장애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중경로 패딩. 그래서 수신 시간이 수신 전파의 수신 시간이 퍼지는 것, 늦게 들어오는 것, 한참 있다 들어오는 것, 더 늦게 들어오는 것. 그래가지고 결국은 인접 신호 간의 간섭이 유발된다 하는 그게 단점 1번. 두 번째는 도플러 효과죠. 도플러 효과. 움직일 때는 이동 중에 어떤 통신할 때는 수신 주파수는 송신 주파수하고 차이가 생긴다. 그래서 그 주파수 차이가 보통 한 수백 헤르츠 정도 불과하지만은 그놈으로 인해서 럼블링이라고 하죠. 우하는 잡음 소리라든지 어떤 방해 간섭이 유발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도플러 효과라는 거 중요하죠. 도플러 효과. 자, 그래서 3번 이동체의 속도가 느릴수록 도플러 확산, 즉 도플러 주파수 편차가 커진다는 것은 속도가 느릴 때가 아니라 클 때입니다. 여러분들 도플러 편의 주파수 계산하는 거 알죠? 리시브 수신 주파수는 트랜스미트 송신 주파수와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 F, 이게 도플러 편의 주파수예요. 그 도플러 편의 주파수는 F는 라무다분의 C인데 이때 C는 C가 아니고 시속이죠. 자동차 속도.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거니까 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심한 주파수의 편의를 발생시켜서 더 심한 어떤 간섭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이동통신의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 자, 이동통신은 셀룰러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형 셀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많이 만들어서 이쪽에서 F1을 쓰면 또 거리를 이격시켜서 또 F1을 쓰고 또 쓰고 이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동일한 주파수를 재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입자 용량을 높일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레이크 수신기라는 거 기억해요? 갈퀴라고 하죠. 갈퀴. 레이크 수신기. 시간차를 분리할 수 있는 수신기 아니에요? 우리 SS통신에서 대역 확산 통신, SS통신은 뭡니까? 간섭 방해에 강하고 또 통신 보안에 강하고 CDMA 다원 접속을 구현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좋은 장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레이크 수신기가 바로 이런 CDMA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시간차, 그러니까 이쪽 저쪽으로 신호가 들어오더라도 세 번째 들어온 그 신호에 딱 동기를 맞추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는 다 잡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딩을 이겨낼 수 있는 수신기, 그게 레이크 수신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 다이버시티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시간차를 분리한다. 여러 경로로 전파가 막 들어와도 두 번째 거나 세 번째 거나 네 번째 거에 딱 동기를 맞춰버리면, 그러니까 네 번째 시간 거에 동기를 맞추면 그 말이죠. 그러면 다른 것들은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된다. 그게 레이크 수신기입니다. TDMA가 아니라 CDMA 응용에 들어가는 선별 수신이 가능하다는 응용을 구현한 수신기가 레이크 수신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번은 틀렸습니다. 2번은 틀렸죠. 그리고 3번 맞죠? CDMA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더라도, 그렇죠. 셀 안에서 어떤 주파수 하나 뿌려놓고 동일한 시간에 여러 사람이 동일한 주파수 쓰더라도 서로 간섭 없이 전화할 수 있는 것은 직교성 코드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직교성 코드를 써가지고 코드를 하나씩 줬기 때문에 코드를 달리하니까 간섭이 없다. 맞는 겁니다. 4번도 맞아요.
ds-CDMA 셀룰러 시스템에서 PN 코드의 옵셋의 값에 따라서 기지국을 구분한다. 이것도 우리 이동통신 파트에 가면은 여러 많은 기지국을 구분하는 방법. PN 코드의 옵셋을 가지고 내 기지국이다. 내가 쓸 기지국이다. 뭐 누가 또 다른 단말 장치가 쓸 기지국이다. 이것을 구분해 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2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7번 안테나 설명 중에 잘못되어 있는 것을 고르세요. 자, 안테나 이득은 자, 여기 그냥 안테나 이득이라고 했는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마이크로파 안테나로 보시면 됩니다. 입시형 안테나, 파라볼라 안테나 이득을 대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파라볼라 안테나 이득을 대표로 보면 G는 라무다 제곱분의 4파이 ANU 하는 거 기억하나요? 이게 개구 면적이죠? 이건 효율이고 그럼 이걸 합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펙티브 면적, 실효 개구 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테나의 실효 개구 면적이 클수록 안테나 이득이 향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이 유효 면적, 개구 면적의 제곱에 비례한다가 아니라 개구 면적에 비례한다.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안테나에 방사된 전파의 전력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렇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이게. 그 자유공간의 손실 전력 개념과 같은 거니까 거리 제곱. 그리고 파장이 짧을수록 안테나 이득은 어떻게 돼요? 반비례니까. 그렇지? 파장이 짧을수록 이득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등방성 안테나라는 거 있죠. 등방성 안테나는 공 모양으로 되어 있는 어느 방향이 됐든지 간에 지향성이 똑같은 그런 안테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제파비, 전압정제파비. 정제파비는 1이 되면 매칭이 된 거예요. 그렇죠? 정제파비는 항상 1보다 크니까 부하 임피던스하고 선로 특성 임피던스 중에 큰 거 나누기 작은 것 하면 정제파비 계산이 쉽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8번은 이게 마이크로파를 써가지고 중계 구간에 수신전력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아주 시험 문제에 빠짐없이 여러 번 꼬박꼬박 나온다고 했죠. 자, 리시브 전력은 트랜스미트 전력, 그렇죠? 이것도 전부 dB로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dBm이에요. 이것도 dBm이고, 그다음에 송신 안테나 이득, 등방성일 때는 dBi, 그냥 일반 안테나는 dB 쓰면 되고, 리시버 안테나고 트랜스미트 송신 안테나 이득, 수신 안테나 이득, 빼기 자유공간의 손실 전력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죠. 요거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요게 몇 dBm이냐 이거예요. 자, 송신 전력이 30dB와트예요. 이게 dBm이 아니네요. dB와트입니다. 이건 큰 전력이니까 위성 쪽의 송신 전력이니까 전력이 크죠. 미리와트가 아니라 1와트 전력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1mW 전력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30dB와트가 나왔죠. 30dB와트가 나왔다는 것은 전력은 10 넣고 붙이는 거 알죠? 1와트 전력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럼 이게 송신 전력이 몇 와트인지 모르겠다. 그 말 아니에요? 근데 이거 계산하니까 이게 30dB와트가 된 겁니다. 그럼 요 분자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면 10의 3승와트가 돼야지. 그럼 와트끼리 약분돼 버리면 1분의 10의 3승은 10의 3승이 되면 로그 10의 3승은 3이 앞으로 나가니까 30dB와트가 되네. 그러니까 전력은 10의 3승와트 전력입니다. 응? 이게 얼마? 1000와트 전력이에요. dB로 고치면 30dB와트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안테나 이득은 50, 40이네.
송신 안테나 이득은 50dB, 수신은 40dB. 빼기 자유공간의 총 손실은 220. 쉬운 거네요. 이렇게 하면 나오죠. 그럼 이게 몇 dB와트가 나오겠지. 이것도 dB와트니까. 그러면 30, 50, 40 더하면 얼마야? 90에 30 더하면 120. 120 빼기 220. 그럼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dB와트 전력이 수신 전력의 dB와트 값이 됩니다. 마이너스 100.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 dB와트는